네,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속노화란 무엇일까요? 진짜 이거 이름부터 뭘까 계속 고민했어. 그러니까, 예. 단어의 네. 뜻이 뭘까?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상 나이는 우리가 1년에 한 살씩 나이를 먹죠. 예. 그렇죠. 하지만 내 몸의 나이는 내가 뭘 먹고 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1년에 두세 살씩 어쩌면 그 이상으로 나이가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래 내 나이보다 생물학적인 몸이 더 빨리 나이 드는 현상을 가속노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은 가속노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세요, 교수님? 근데 실은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 네. 이제 동안이면 노화가 오지 않느냐는 것이죠. 또 노안이면 노화가 많이 온 거냐 그러니까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경향성을 시사하는 연구들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려 보인다 하더라도 또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 겉모습 말고 제대로 가속노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오. 분자생물학적인 방법, 혈액 검사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체라는 게 있습니다. DNA죠. 이 DNA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있습니다. 이 껍질에 노화의 정보가 저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네, 부모님께 물려받은 DNA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먹고 또 마시고 움직이고 그동안 또 휴식하고 이런 정보들이 계속 누적적으로 차곡차곡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 정보들 중에 이제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것도 있고 노화를 느리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만, 음주, 흡연, 또 스트레스, 만성염증 이런 것들은 노화를 빠르게 만들고요. 예. 네, 충분한 수면 그리고 충분한 교육 이런 것들은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가속 노화를 경험하다 보면 숫자 나이는 40대라고 하더라도 사실 신체 기능이나 또는 인지 기능은 60, 70대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오 무섭다. 그러면은 뭐 60대, 70대 부모님보다도 우리 네. 그 자녀들이 오히려 생물학적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그건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지만 실제로 또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실제 예. 노화 속도는 젊은 분들이 더 빠를 수가 있는데요. 오. 네,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지점인데요. 예. 특히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가속 노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간다고 하면 정말 말씀하신 상황처럼 이제 부모 세대보다 젊은 분들이 더 나이 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왜 않을까 그런 우려가 건가요? 됩니다. 예. 7, 80년대 우리나라 분들이 지금 이제 6070 세대죠. 이분들은 젊었을 때 잡곡밥에 채소 위주 반찬을 드셨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옛날 식단은 세계적인 장수마을 식단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신체 활동도 많이 하셨죠. 그리고 또 나이가 드셔서는 의학이 발달해서 건강 관리도 잘 받고 계십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요. 그런데 지금 40대 이하는 어려서부터 당분이 풍부한 가공식품을 편하게 또 먹었고요. 앉아서 컴퓨터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면서 유년기를 보냈죠. 먹는 것, 움직이는 것, 비만 정도 이런 것들이 모두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가속노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의 나이는 젊었어도 속이 이제 나이 들었다 이럴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가속노화를 젊어서부터 겪으면은 네, 연세 들어서 더 고생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가속노화를 오랫동안 겪으면 어떤 만성 질환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노인의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 가지 질병들, 당뇨, 혈압, 고지혈증, 심지어 치매까지도 노화가 쌓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질병이라는 거는 생물학적으로 몸에 고장이 나는 거거든요. 가속노화로 인해서 중년이나 노년기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훨씬 더 젊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몸에 고장이 더 많은 한마디로 노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생애 전환기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이 66세인데요. 예. 16세. 네, 한마디로 우리 몸의 전반적인 변화가 찾아오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60대 중반에서 또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은 70대 중반 정도의 몸이 크게 한번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식욕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체중이 쉽게 빠지고요. 또 고기가 잘 안 땡기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부모님들 변화가 생기죠. 다 그런 소리 하시는데. 네, 70줄에 접어든 분들 다 이런 말씀하시죠. 소식이 편한 것 같다, 아침 먹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기에 접어든 한국인 100만 명 정도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고장이 많은 그러니까 노화가 많이 진행된 분들은 10년 뒤에 봤을 때 사망 가능성이 4.4배 그리고 치매 발생할 가능성이 3.6배였습니다. 심지어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고 결과적으로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해서 간병인 쓰셔야 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실 가능성은 자그마치 10.9배였습니다. 10배가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가속노화를 오랫동안 경험하면 더 빨리 돌아가실 가능성도 높지만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주로 침상이나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실 가능성이 증가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로병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생로병, 병 이렇게 병이 쌓여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쇠가 오고 돌봄 요구가 생기고 사망이 오는 건데 이렇게 노쇠와 돌봄 요구가 이어지다 보면 본인의 삶의 질도 당연히 떨어지죠. 네, 돌봄 요구까지 하면 본인뿐만 네. 아니라 가족분들도 가족들까지도 힘들어지는 거니까요. 네, 가족분들이 병원에 모시고 다니셔야 되고 또 네. 전반적인 돌봄을 또 떠맡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 단순히 오래 사는 걸 우리가 원하지 않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원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뭐 삶의 질 떨어지는 거는 물론이고 나중에는 뭐 자리 보존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시면 너무 고생스럽잖아요. 그렇죠. 그죠? 침상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제가 노쇠의 척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현재 뭐 저희 병원에서는 이걸 이제 표준적인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점, 2점, 3점은 건강한 분들이에요. 아무리 숫자 나이가 많으셔도 젊은 성인이랑 똑같습니다. 노인이 아닌 거예요. 벚꽃 80대여도. 뛰고의 문제 없고. 네. 예, 예. 4점이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허리가 굽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지팡이가 필요하죠. 네.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으로는 대략 73세 정도에 옵니다. 하지만 이 4점이 되는 시기가 가속노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훨씬 일찍 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젊어서부터 건강관리를 잘하면 이 시기가 90대에도 안 올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90대에도 꼿꼿이 걷는 분도 계시고 오. 젊으신 분이 지팡이 짚는 경우도 있고. 정확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또 5, 6, 7, 8점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정말로 돌봄이 필요한 노쇠한 어르신들인데 대부분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5점이면 장기요양 4등급, 6점이면 3등급, 7, 8이면 2등급, 1등급 정도 되시는데 한국인 평균으로 5점에 진입하는 거는 대략 80대 초중반 정도가 되는데요. 이 시기에 진입하는 시기도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강하게 나이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네.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네, 일단은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활 습관. 네. 습관을 바꿔라. 네, 이 노쇠 정도라는 거는 결국에는 복리 효과의 고리대금 통장처럼 노화가 쌓인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 갑자기 재테크처럼 네, 이야기를 누적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젊은 분들한테 일찍 건강 관리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잘 벌 때 그때 또 저축과 투자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복리 효과를 누리고 이거를 또 은퇴해서 잘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오늘 또 강의 들으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 소식하고 잡곡밥 먹고 유산소 운동 많이 해서 비만해지지 않고 술, 담배 줄이면 노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어도 노쇠하지 않은 건데요. 하지만 또 유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소식하시고 유산소 운동하시면 또 그건 안 됩니다. 안 돼요 또? 네. 나이 들어선 좀 바꿔야 되나요? 네,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는 저축을 하다가 은퇴한 다음에는 그걸 또 꺼내서 쓰는 게 현명한 거죠. 건강관리 전략도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기에 따라서 그 전략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의 목표와 또 두 번째 생애전환기 이후의 목표는 좀 달라지게 되겠고 어떤 생애전환기 이후에는 결국에 노쇠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네. 생애 전환기 이후에는 전략을 네. 바꿔야 되네요 우리가. 맞습니다. 예. 이 생애전환기의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사실 몇 달만 해도 정말 빠르게 노쇠한 모습으로 사람이 변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아마 코로나 걸리고 체중 많이 빠지신 분들 보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진짜 네. 많으셔요. 예. 그래서 생애전환기에 맞는 건강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근육을 지키는 겁니다. 근육. 근육. 네. 약간 근육이 돈이다. 약간 네, 그런 근육이 생각을- 돈이다라고 예. 생각을 저는 이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어. 65세가 넘어가면 하루에 단백질을 체중 1kg당 1.2g에서 1.5g 정도 이상 드셔야 되는데요. 쉽게 60kg 체중이면 한 끼당 24g 정도는 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백질을요? 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꼭 살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가 아니면 웬만하면 다이어트는 하지 마세요. 오히려. 아, 네. 그러니까 체중을 살을 빼는 다이어트는 하면 안 된다. 네. 예. 그게 살이 빠지는 게 근육만 빠집니다. 이때 체중을 다시 늘리면 그때는 지방만 쪄요. 그래서 최악인데.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60대, 70대에 간헐적 단식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특히 노쇠가 조금이라도 오시기 시작한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원래 의도대로 지방이 타서 체중이 빠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괜히 근육만 빠지거든요. 처음에는 체중이 빠지면서 당 조절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근육이 빠져서 혈당 조절도 잘 안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애 전환기부터는 젊은 사람과 똑같이 단백질을 먹고 똑같이 근력 운동을 해도 근육 합성이 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결국에 근육량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부터 점점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주변에 빠르게 노쇠 진행하시는 분들 보다 보면
우울감, 거동불편, 인지저하, 그 다음에 침상으로 가시고 또 맞아요. 아픈 데가 많아지고 약도 늘고 신체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또 근육이 더 빠지는 이런 악순환이죠.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이제 결국에는 아파지고 또 병치레 하시면서 바깥에서 활동을 못하면 점점 우울감이 또 심해집니다. 사람 못 만나니까요. 그러다 보면 또 뇌에 자극이 덜 들어오죠. 예. 당연히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신체적인 노쇠와 인지 기능 침해는 같이 다닌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리 몸이 나빠지게 되면 머리도 나빠지고요. 반대로 또 인지가 나빠져도 몸이 나빠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육을 지키기 위한 노년기의 올바른 운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8, 90대에도 잘 걷는 게 사실 최선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코어 근육 그리고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셔야 됩니다. 특히 코어 근육은 이 건강한 배뇨, 배변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수님 코어라는 게 우리 네. 몸에 어디예요? 중심 코어라는 게 어디예요? 그냥 복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복근. 많지만 아, 하지만 숨 쉬는 근육, 횡격막이죠. 횡격막, 복근, 등 근육, 골반저 근육, 그리고 네 근위 대퇴부 근육,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까지를 다 사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허벅지까지. 쉽게 보면 예. 몸통이라고 예.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우리 몸 맞습니다. 이 여기 코어 밑에까지 근육의 성능이 허벅지까지, 허벅지도. 예, 결국에 그 사람의 기운을 좌우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중요해요. 남성분들은 야간에 코어 근육이 취약해지면 소변 보러 자주 가시고요. 여성분들도 요실금 이런 것들이 잘 오고 변비도 잘 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근육을 귀중한 보물처럼 정말 아끼셔야 되고요. 이 근육을 지키면 뼈 건강, 관절 건강도 함께 따라옵니다. 지역사회에서 운동 배우실 수 있는 보건소나 국민체력 100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또 사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신체 기능이나 근육의 특성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근골격의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운동하실 때 그냥 너튜브 보시고 막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꼭 전문가한테 배워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평생 사회 활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지 예비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지 예비능. 뇌의 통장 잔고예요. 쉽게 말하면. 뇌의 통장 뇌의 잔고. 통장 잔고. 이 뇌 통장 잔고는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이게 예. 나이 들면서 줄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키울 수가 있어요. 네, 뇌가 쪼그라들면서 또 병소가 생기면서 그 통장 잔고가 줄지만 인위적으로 늘릴 수가 있는 거죠. 크게 이 키우는 방법은 머리를 쓰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몸 쓰는 것, 세 번째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 만나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채워주는 활동이 결국에는 사회 활동입니다. 예. 이게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공공근로가 될 수도 있고 또뭐 취미가 될 수도 있죠. 아무리 작은 활동이라도 일단 집에서 걸어 나오셔야 되고 또 활동하시면서 당연히 머리를 쓰게 되고 그렇죠. 또 사람을 만나니까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치매 예방, 노쇠 예방이 절로 되는 겁니다. 네,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노화를 막기 위한 여러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예. 사실은 딱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 즐겁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즐겁게 사는 거. 근데 네. 이게 그게 제일 어려워요. 계속 스트레스 없이. 네. 다들 그러고 싶은데. 그렇죠. 오늘 아침마당에서 나이야 가라라는 표제를 제시해 주셨어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긴 한데요. 저는 오히려 내 나이가 어때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나이가 긍정적으로? 어때서? 네. 어. 나이를 이제 쫓아내고 싶어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나이듦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그 자체를 수용을 하고 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자세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나이듦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평균 7.5년 정도를 더 삽니다. 그래요. 이 정도면은 사실은 아주 건강하게 식사하시는 분과 정크푸드만 드시는 분들의 수명 차이입니다. 그래요? 네. 좀 크네요. 예. 그러니까 즐겁게 약간 덜 건강하게 먹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너무 건강 관리에 집착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 없이. 네, 사실 그래서 건강 관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몸과 마음 전반에 선순환을 만드시면 자연스럽게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시고 또 노쇠와 치매에서 멀어진 삶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연스럽고 중용에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즐겁게 살려면 네.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가속 노화는 좀 진행됐던 것 같기도 하고 요즘 근데 배에 힘이 없어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네, 코어 운동하시면 그건 많이 예, 도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운동을 좀 하세요. 예. 그러니까요. 이분도 퇴근 후에 스트레스를 매일 술 한 잔으로 푸시는 분인데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게 나을지 매일 술 한 잔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게 나을지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이게 네. 교수님 다들- 직장인들의 낙이에요. 네. 퇴근하고 맞습니다. 동료들끼리 탁 한 잔 하면은 맞습니다. 이런 거. 그날 막 부장님이 줬던 스트레스 다 풀리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 해야 되는 거 맞죠? 술은 딱 한 잔만 마실 수 있고 그거를 본인이 거기서 멈출 수가 있다라고 하면 좋은 스트레스 이완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는 거는 또 굉장히 좋을 수가 있죠. 예. 사회 활동. 장수마을에서는 그렇게 해서 한두 잔 정도는 허용을 하거든요. 어. 하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정말 한 잔만 드실 수 있느냐는 거고요. 그분은 안 돼요. 네. 그분은 안 돼. 애주가들의 혈액을 보면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오히려 더 높아져 있습니다. 예. 실제로 술은 처음에 먹으면 도파민, 즐거움의 호르몬이 나오지만 이 도파민이 떨어지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게 됩니다. 게다가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스트레스로 쌓입니다. 뭐 숏폼 비디오도 그렇고요. 또 굉장히 맛있는 단 디저트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네, 스트레스 네. 호르몬을 높입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정말로 우리가 푼다, 줄인다 이렇게 하려면 예. 천천히 도파민을 올리는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즐겁게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면 네.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것이 알려져 천천히 있습니다. 아니. 있다가 잘게요. 아니 봐봐요. 술 마시고 싶다는 사람한테 책을 읽으라고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푹 숙면을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자극원들이 실제로는 반대급부에 스트레스를 더 주는 걸로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위적인 자극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 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정갈하게 예. 그리고 고요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거 끝나고 우리 최시중 선배님한테 끝나고 한잔 하시죠 하려고 그랬더니 운동 가시죠 선배님. 예. 운동으로 스트레스 푸는 네. 게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영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